자, 유럽연합 EU가 강력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종업원이 없이 혼자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된 데다가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질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입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유럽연합이 대규모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주요 내용 어떻습니까? 예, 세계 경제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고요. 핵심 내용은 유럽연합이라는 이 경제 동맹체도 사실 유럽은 27개 나라가 예. 하나의 나라처럼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EU의 청와대 같은 곳에서 네.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탄소를 줄인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세계 경제에 파급을 크게 주는 것은 이 탄소에 대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겠다. 네. 국경 조정세.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유럽보다도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거나 또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돼서 지구 환경에 피해를 줬다 이러면 예. 그 차액만큼을 관세로 유럽이 걷겠다. 예,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아니고요. 그럼 더 비싸지겠네요, 그 제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탄소 배출하지 않는 청정 방식으로 제조하지 않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유럽에 들어갈 때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예. 팔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러네요. 자, 이 대목인데 이 그 탄소 국경세는 2026년부터 도입을 합니다. 예. 그런데 2023년부터 이미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요. 자동차는 아예 2035년부터 지금의 가솔린 차라든지 예. 또는 경유차, 그밖에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해서 차 내에서 내부적으로 연소를 시켜서 그걸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내연기관이라고 그럽니다. 네. 내연기관에서 0.01%라도 뿜어내는 게 있다면 무조건 EU에는 수출하지 못한다. 아주 초강력 조처. 이 두 가지는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상당히 지금 쇼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라는 게 일반적으로 휘발유차, 경유차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는 타는 차죠. 차요. 그중에 하이브리드 카 경우에도 예. 이제 반은 배터리로 하고 그렇죠. 반은 또 기름을 떼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기름을 떼서 가는 차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차도 수입하지 않겠다. 자, 혁명적인 그럼 선언이죠. 어쩔 수 없이 차 바꿔야겠네요. 유럽으로 이제 팔지 않으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당장은 아니지만 아니고요. 예, 우리도 그렇죠.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럼 우리는 뭐 그 제조업을 많이 하니까 탄소 배출되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영향 좀 많이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강국이면서도 그 기름을 많이 뗀다든지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인데요. 예. 세계 1등은 역시 중국이고요. 중국, 또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만은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도 거의 1등권에 지금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고 예. 또 우리나라는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빨리 안 줄인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유엔으로부터 기후 악당국이다. 라는 이런 네임밸류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업체는 아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는 지금 유럽 수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럽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것은 유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내에 또는 조금 늦더라도 미국이 저거 못지않게 강력한 또 하나의 탄소 규제책을 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처는 미국과 사전에 교감을 이룬
선제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 물론이고 유럽,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예. 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그 엄중한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우리도 있습니다. 탄소 제로 뭐 2030, 2050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예, 그거 안 하면 예. 생존이 불가능한. 그러네요. 이제 그것은 그 국제 이 협약에 의해서 예. 2030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되고 2050까지는 2050까지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받느냐. 당장에 너희 나라 제조업 수출 못한다. 그렇군요. 이런 조처가 나온 것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수출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그렇게 내연기관 없는 자동차로 준비가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전기차 또 수소차 그 기술은 상당히 앞서 있지만은 예. 생산 내역에서 구성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2026년에 이 조처가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의 유럽산 자동차 전기차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수출이 다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한 가지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일본은 전기차를 별로 생산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하이브리드카라는 그 전기차와 그 가솔린 차에 연동시키는 그 부분에서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빨랐거든요. 네.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립니다. 예. 그게 또 에너지 많이 세이빙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토요타나 또 혼다 이런 닛산은 전기차를 전혀 생산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이브리드카만 생산하거든요. 예. 이번에 유럽 연합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하이브리드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봐줘야 된다. 예. 부분적으로 제한 연도를 좀 늦춰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아주 강력하게 2035년부터 기름 떼는 차와 마찬가지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됐고 우리 가격 경쟁력은 살아날 수가 있고 또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고 예. 전기차를 만드는 배터리라든지 공조기라든지 모터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기술 개발 여지가 굉장히 많고 특정 기술은 세계 선두권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노력하면 훨씬 이번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했다고 했는데 네. 박사님께서 조금 전에 EU 집행위원회는 EU의 청와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그렇습니다. 쉬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럼 EU 회원국들이 다 동의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EU는 이제 그 여러 27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단체이기 때문에요. 예. EU의 청와대도 결정을 해도 각 정부, 27개 정부가 각자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네. 또 최종적으로는 유럽 연합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일정이 최소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나라마다 사정이 따르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 로이타 통신 같은 데서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 물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것을 만든 사람들, EU의 청와대라고 하는 EU 집행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미 27개 나라 대표들이 들어와서 네네. 자기들이 자기 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일각에서 우리가 기대 섞인 희망으로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서로 늦어지더라도 이게 시행이 2026년이기 때문에 예. 2026년 전에는 반드시 시행된다. 그리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오바마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미국이 EU 못지않게 지금 앞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걷는 산에 불이 아니다. 예. 바로 우리한테 떨어진 우리 경제의 판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중한 사태다. 오늘부터라도 각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상 사태가 도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제로의 중요성이 확 와닿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크겠죠. 직원을 둔 자영업자 줄어들고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나 혼자 그냥 1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자영업자가 우리 이제 경제학계 분류할 때 네. 스스로 영업을 한다. 그런데 스스로 혼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서너 명 또는 많게는 7, 8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또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나 홀로 자영업자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래픽 그림에 보시다시피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급전직하, 자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22%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전부 혼자서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네.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보다는 기계가 더 낫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자동 주문기, 키오스크, 자동 배달기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017년에 16% 이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쇼크를 당장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기계로 대체하겠다. 예. 또는 가족이 직접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함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자영업자가 늘면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을 뽑지 않고 지금은 내보내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취업자 수도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취업 통계가 이 6월 달치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에 거의 지금 회복은 했는데요. 예.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고용하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지. 예. 특히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히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어떤 층보다도 지금 낮은데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나 홀로 사장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혼자 하는 나 홀로 사장님도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만큼 살기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한 단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예, 한국판 뉴딜 이게 작년 7월 14일 날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뉴딜 버전 1.0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상당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죠. 이제 2년 차를 맞아서 버전 2.0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뉴딜에서는 상당히 이 청년 지원, 그러니까 젊은 층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지원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네. 뉴딜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1929년에 미국이 금융공황이 왔을 때 판을 새롭게 짜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경제를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인데 예. 이것을 한국식으로 한번 해보자.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승화시켜보자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청년을 집어넣은 것은 이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주고 청년층에게 좀 목돈 마련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청년들이 방금 말씀드린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에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기보다는 네. 스스로 그 목돈을 가지고 새로 일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예. 그래서 한국판 뉴딜하면 그동안에 디지털 뉴딜, 그다음에 또 그린 뉴딜,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 뉴딜 이게 세 개가 핵인데 이번에 하나 플러스 예. 청년들을 키워준다 해서 예금을 하면 10만 원 예금을 하면 정부가 30만 원씩 같이 넣어서 예. 한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포함해서 청년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그 표를 보면서 나온 그 대책이 현금성 지원이 위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청년들은 나머지 예. 그린 뉴딜이라든지 네. 또는 디지털 뉴딜에도 그게 디지털 쪽은 청년들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그쪽에 기회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정책은 예. 저소득층에게 이제 국가 장학금 지원 또는 당장의 환경 변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직업의 구성이 바뀌고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속에서 직장을 못 찾는다든지 예. 또는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제 기회를 준다. 또 군부대의 경우에는 군인들이 매월 3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네. 거기다가 정부가 10만 원씩 보태줘서 제대할 때 조금이라도 좀 돈을 더 많이 가져나가서
목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아. 물론 일각에서는 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뭐 용돈 주는 수준 가지고 청년들이 달래기가 되겠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다른 것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예. 또 자금 부족에 의해서 이 경제 전환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정책이다 하는데 저 비중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 언제 시점은 지금 뉴딜 2.0이니까 그 세안들이 바로 이제 내일 모레 바로 발표가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